바른 역사, 진실 추구.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약 2주간의 휴전 결정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 합의의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합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 쟁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바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키스탄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란과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데 합의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이제 가장 앞선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한 부분은 이란의 10개항 제안이 협상을 위한 실현 가능한 기초라고 하는 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즉, 미국이 기존의 15개항의 그 제안을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들의 이제 15개 항이 아니라 이란이 제안한 10개 항이 협상을 위한 실현 가능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다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이란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던 이제 사람에게서 이란 측의 제안 자체가 유의미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안보회의에서는 그 미국이 이제 이란의 10개항을 이제 수용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4월 10일 내일부터 이제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시작한다, 대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입장은 명확했는데요. 이 10개항의 원칙들이 세부 사항까지 확정될 때에만 비로소 전쟁은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지만 이 전쟁을 끝내는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이란이 자기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입장이 아마도 가장 정확한 입장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당시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동맹국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동맹국이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이란의 동맹 세력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해서 전 지역의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중재자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국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다를 때에는 사실 파키스탄 중재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할 텐데요. 어쨌든 중재국인 파키스탄 총리는 저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총리실은 트럼프의 결정은 지지하는데 레바논은 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협상의 합의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금 레바논 전체를 전쟁이 발생한 이후로 최대 규모로 집중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즉, 휴전에 대한 합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레바논에 대해서도 이제 휴전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전면적인 폭격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란 침공 이후로 최대 규모로 지금 레바논을 폭격한 것이고, 특히 이제 레바논의 수도의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즉, 군사시설이나 또는 국경 지역을 폭격한 게 아니고 최대한 살상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망자를 비롯한 부상자까지 지금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이런 사태를 직면해서 지금 휴전 합의를 이스라엘이 파기했기 때문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원래는 이제 그 개방해서 선박에 대한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지금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란 측의 평가일 뿐만 아니고 인접국인 튀르키예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휴전 협의가 발표되기 전에 튀르키예도 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스라엘이 휴전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이번 과정에서도
이 휴전 합의를 가장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15개 항을 얘기했고 이란은 그에 대해서 10개 항을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이제 쟁점별로 지금 언론에 공개된 정도하고 그리고 이란의 10개 항은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란 쪽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 가능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제안한 15개 항은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우리의 안은 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추정된 상태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보도니까 최대한 미국에 근접된 어떤 안일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안은 네 가지 영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핵능력 문제입니다. 지금 애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할 때 문제로 삼았던 것이 이란의 이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 미국의 15개 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작년 6월에 12일 전투가 있을 시점에 이란에 요구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이제 얘기했던 요구와 거의 비슷한데요.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해체하고 앞으로도 농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농축한 물질은 IAEA로 양도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탄즈를 비롯한 3개의 지금 핵시설이 있는데 핵시설은 모두 다 전면적으로 다 해체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IAEA에 완전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은 IAEA가 원하면 모든 시설, 어떠한 시설이라도 다 접근하고 공개해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이제 협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란이 제안한 안은 농축을 지금은 이제 무기급이 아닌 농축은 보통 20% 미만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 즉 1.5% 수준으로 농축 수준을 낮추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 지금 기존의 농축 물질을 IAEA에 양도하라고 했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에 양도하라고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IAEA가 사실은 미국 주도로 너무 휘둘리고 있으니 국제 컨소시엄을 이뤄서 공동으로 관리하자. 즉 이란이 이것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공동 관리에 자신의 우라늄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시설은 제외하겠다. 군사시설 제외하고 핵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란이 역제안에서 발표했던 이 10개 항에는 핵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농축 권한을 이제 확보하겠다고 하는 정도 얘기 말고는 사실상 이 핵시설이나 핵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기존에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메네이 국가 지도자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문제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당시에 미국의 이제 15개 항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다 폐기하고 농축 우라늄 물질도 다 외부로 반출하고 앞으로도 이제 농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란에 지금 부과되고 있는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농축시설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그 핵 발전소 시설과 관련된 부분, 민수용의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전력 생산이 필요하니까 에너지 프로젝트로 일부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란이 이제 역제안을 한 거는 지금 전쟁 피해와 관련해서 전액을 이제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제재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 동결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 전쟁 직전에는 이제 즉각적인 자금의 해제와 함께 미국에게도 뭔가 이니셔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에너지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겠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에너지나 또는 광물 원자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란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개방하겠다라고 이란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침공 직전에 이런 제안을 미국이 이제 수용을 안 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란의 10개 항은 이때보다는 훨씬 더
더 이란 측에서는 더 이제 요구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지 모든 제재에 대한 완전한 해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전보다 지금의 이란의 요구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얘기했던 거는 미사일 사거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제 대리 세력의 지원 중단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항행 문제가 있는데 침공 직전에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유럽이나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는 사거리를 낮출 수 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까지는 어쨌든 미사일이 도달해야 된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워낙 이란을 위협하고 있으니 유럽이나 미 본토까지는 뭐 우리가 공격할 생각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이제 그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도 이란이 독점적으로 이 호르무즈를 이제 관할한다기보다는 주변국하고 공동 관리하거나 또는 이제 미국과의 공동 관리까지도 열어놓겠다고 하는 게 2월 시점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란이 이제 그 영내에 있는 미군 부대, 미군의 철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 저항의 축에 대한 어떤 공격, 특히 이제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와 관련된 부분도 이 호르무즈는 이란의 통제하에서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제정된 호르무즈법과 그 이행과 관련한 부분은 이란에서 그 주변국, 오만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 통행 요금을 이제 함께 분할해서 징수한 통행 요금을 주변 국가 나누겠다고 하는 점도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일종의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협상을 막 하는 와중에 협상을 깨고 이제 다 전쟁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이 필요하다. 즉 이 결의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면 미국에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강대국들이 함께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결의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제기한 10개항의 핵심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한 제도적 담보를 얻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구속력 있는 결의라든지 또는 중동 지역 저항의 축에 대한 어떤 공격의 중단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중단시키도록 한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전투부대 철수나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문제는 어쨌든 중동 내에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제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전쟁의 완전 종식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점이 반영된 요구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른바 이제 지역 안보, 그러니까 서아시아, 중동 지역의 지역 안보는 그 지역의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서로 합의의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미국의 15개 항의 상당수는 사실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제기한 이란의 10개 항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요구는 굉장히 최소한의 수준으로 다루면서 이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과 자산 동결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어쨌든 이란이 그동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이란 내부의 어떤 반정부 시위에 굉장히 강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의 정부 관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제재와 통화 정책에 대한 인위적인 어떤 간섭으로 인해서 이란의 물가를 이제 물가가 폭등하도록
미국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정부 관료들이 올해 1월 달에 공공연하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는 어쨌든 이란의 경제적인 어떤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이제 지난 국내 시위의 배경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어떤 반정부 시위의 어떤 토대를 또 완화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제재라고 하는 것을 휘둘러서 이른바 이제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들을 징벌적으로 많이 고통을 주어왔습니다. 이란도 수십 년간 그런 제재를 겪어왔고, 또 쿠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북도, 지금 조선도 수십 년간 제재를 겪어왔는데, 사실은 이 제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기준이 많이 좌우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핵을 개발을 해도 이스라엘은 그대로 두고 이제 이란이나 또는 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쿠바에 대해서도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다른 어떤 강도로 지금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그동안 휘둘러왔던 제재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 저항하거나 또는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국가를 통제하거나 짓밟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이란 제재의 해제, 자산 동결의 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제재 정치 자체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미국이 제안한 15개 항은 사실상 이란에게는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과 관련된 모든 능력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발전소 시설까지를 다 폐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핵 어떤 원자력과 관련된 일체의 어떤 능력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도 자신을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의 행사라고 하는 수준도 되지 않는 단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수준이었고, 당시에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이란이 저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좀 과시할 목적으로 저렇게 과도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정도로 사실은 좀 이란의 입장에서는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합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란이 제기한 10개 항, 특히 이제 뭐 중동 지역 미군의 철수라든지 또는 제재의 해제 같은 이런 요구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까지가 담겨 있는 이 10개 항을 트럼프가 협상의 기초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후퇴를 반영한 이런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란은 지난 2월 달에 협상의 대표였던 이 위드코프와 쿠슈너를 더 이상 이제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협상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앞에서는 협상을 한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2월 달에 공격하기 직전에도 다음번 협상의 일정과 장소까지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란을 때렸기 때문에 이 협상 대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이란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대표를 교체해달라. 교체해야 된다. 특히 벤스 부통령으로 이제 교체해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했는데 협상 대표가 완전히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위드코프와 쿠슈너가 여전히 지금 협상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벤스 부통령이 이제 추가로 지금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란의 협상 대표 교체 요구가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미국의 일정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2주간의 휴전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냐, 내일 과연 협상이 정말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지금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완강한 어떤 저항이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앞서 얘기한 저 이란 측의 10개 항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미국의 어떤 패권 정책으로 볼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 10개 항을 협상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냐, 오히려 2주간의 시간을 벌어놓고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가둬져 있는
이 선박이 다 빠져나가도록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란을 더 심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현재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이제 전쟁의 양상에 드러난 몇 가지 특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란의 군사적인 대응과 반격의 수준이 상당히 미국의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전면전이나 지상전으로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좀 지리한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란 전쟁에서는 과거에 미국이 수행했던 다른 전쟁에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어떤 기술의 반영이 이제 기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영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전쟁은 사실 AI 기술이 전쟁에 전면적으로 반영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최근까지 팔레스타인 학살 과정에서 AI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이제 이란 침공하는 과정에 특히 초기에 그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의 48명을 몰살시킬 때 그 위치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주요한 어떤 군사 시설과 또 지휘관들을 이제 정밀하게 타격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실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존재하는 모든 CCTV와 모든 그 핸드폰과 이런 이제 디지털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집적을 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 실시간으로 이제 그 사람의 동선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그 특정한 그 제거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이제 뭐 소형 무인기라든지 또는 이제 직접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를 이제 확실하게 제거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최근에도 계속 뭐 해군 사령관이라든지 이란의 주요한 이제 군 지휘관들을 계속 지금 죽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 과정에 지금 그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등의 어떤 이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타격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집요하게 지금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시설의 범주 안에는 지금 대학교에 대한 타격도 최근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현재의 기술적 토대를 이제 경제적 토대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대학의 연구소들 같은 경우를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란을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어쨌든 이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또는 대학의 연구소 같은 이제 미래 전망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거점을 타격을 하면서 향후에 이란의 어떤 재건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적어도 순조롭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어떤 반정권 시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민간 시설에 대한 집요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이제 SNS 공간에서 하는데, 최근에는 뭐 문명 말살이라고까지 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이제 AI 기술을 적용해서 지휘부를 제거한 거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성과가 있었는데, 저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란 남부의 여자 초등학교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를 이제 폭격한 거는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좌표를 입력해서 거기가 이제 군사시설이라고 이제 과거의 정보가 이제 그냥 이전이 되면서 이란 남부 여자 초등학교를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제 타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이용한 어떤 전투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지휘부를 제거하고 확실하게 전략적인 목표를 타격한 성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또는 대학의 연구시설 같은 것들을 막 파괴하면서, 사실 이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전쟁 범죄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전쟁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이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전쟁 발발하고 초반에는 그런 보도가 거의 없었는데 전쟁 발발하고 4주 또는 한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이란 군사력에 대해서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는 특히 미국이 심각하게 오판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도부를 초기에 제거하면 내부의 어떤 반정권 시위가 촉발이 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반격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이란이 몰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는 신속하게 다시 이제 지도부를 이제 재구축하고 또 군 자체도 이제 모자이크로 지금 쪼개가지고 소 단위로 지금 계속 독자적인 작전을 펼치는 구조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 전력 같은 경우도 이 4월 2일자의 CNN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4월 2일이면 이제 전쟁 발발 한 달도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CNN이 미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쟁 발발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 발사대 또 드론이 절반 이상 능력이 여전히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역량이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어쨌든 미국의 이란의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지상군을 투입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면서 지금 이란으로 지상군 병력 수천 명을 이제 계속 전진 배치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전 작전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으로 지상군을 파견을 해도 실제로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의 희생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하는 미국 내부의 평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상전을 지금 이제 감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이란의 군사력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많이 파괴를 당했고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는 합니다만 군사적으로 반격 능력을 어느 정도는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이란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전쟁에서 그동안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의 과정에서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들이 거의 지금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이 지금 미군 기지 안에서 숙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미군 기지 주변에 호텔을 전전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호텔의 객실까지도 정밀하게 지금 이란이 공격해서 이 호텔도 계속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미국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동안 미국이 뭐 이라크 전쟁도 하고 아프간 전쟁도 하고 많이 전쟁을 했지만 중동 지역 전체에 있는 미군 기지 모두가 사용 불능이 되는 수준으로 지금 타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지들이 실제로 사용 불능 수준이 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중동 지역으로 애초에 항공모함이 2대가 파견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대가 더 가고 있는데요. 이 항공모함이 그동안의 군사 교리에 따르면 이 웬만한 한 개의 국가의 군사력보다는 더 강력한 수준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동안 평가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전쟁 교리가 바뀌면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무인기 공격 등 굉장히 다층적인 공격이 진행이 되면서 이 항공모함이 이란 공격을 위해서 유효한 사거리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했다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란 공격을 위한 유효한 사거리로 항공모함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항공모함은 굉장히 크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사실 항공모함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 항공모함을 미사일로 맞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세탁실에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항공모함이 무력화돼서
지금 이란의 공격 밖의 범위까지 항공모함이 뒤로 나와야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이제 이란의 주로 이제 요 이란 앞에 밀집되어 있었던, 이란 주변에 밀집되어 있었던 레이더 기지 같은 레이더 시설들이 이제 어디에서 파괴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지도인데요. 이런 주요한 공군 기지와 주요한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이 거의 다 지금 전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이 아마 오늘자 보도에서도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CNN에서 위성 사진으로 이 미국의 레이더 시설들이 이제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것을 공격한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3월 2일자 위성 사진에서도 저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CNN이든 다른 나라든 다. 근데 지금까지 보도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전쟁 초기에 이란이 피해를 입은 것 못지않게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고전을 계속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전쟁의 전황이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주로 보도하고, 또 이제 이란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지금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보도의 양태이기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란이 피해를 입은 것 못지않게 지금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신화 중에 하나였죠. 최첨단 전투기의 보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공군력,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투기들이 이제 굉장히 비싸지 않은 저가의 이란 대공 공격 무기들에게 이제 격추가 되어서 하나는 맞아서 이제 미국의 중동 지역의 미군 공군기지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는 격추돼서 떨어지고, 이런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미국 관료들도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하는 발표를 3월 초, 3월 중순, 3월 말에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발표들이 무색하게 지금 공중전력까지 지금 격추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 과정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동 서아시아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란이 지금 자국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특정한 시설을 공격하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미군 기지가 주둔하는 국가의 해당 시설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에너지 시설을 때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는 건드리지 않고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시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의 미군 기지가 이란 침략의 지금 거점으로 쓰이고 있으니 그 대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학과 연구시설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란도 미국의 연구시설 또는 미국 대학의 이제 그 연관된 시설들을 공개했습니다. 어디 공격할 수 있으니 피신해라. 그러니까 사전에 예고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의 핵시설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을 때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주둔시킨 대가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미군 주둔국들이 굉장히 혹독하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쟁 초기에 지금 AI 기술을 전쟁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 AI 기술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이란이 이제 같이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기반이 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물적 자산을,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물적 자산을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에서는 우리는 미군 기지를 이제 유치하면서 사실은 미국 무기도 엄청나게 그동안 사줬고,
미군 주둔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미국에게 퍼줬는데 이번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나라들에게 상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피해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제 자기 국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전쟁의 비용까지 중동의 국가들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미군을 주둔시킨 대가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가 예고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동 지역의 여러 동맹국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마침내 이란의 확실한 지렛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이 지금 같은 수준으로 차단하진 않았지만 이란 본토에 대해서 공격하면 이제 호르무즈 확실하게 차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 경고를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예멘의 후티군과 지금 협력을 해서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만데르 해협도 같이 지금 봉쇄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양쪽의 해협을 다 봉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원유의 대부분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의 물동량을 확실하게 틀어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함에 따라서 전 세계 유가에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란은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동맹국들의 외면을 받은 전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이라크 전쟁만 해도 영국이 직접 공동의 어떤 참전국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아프간 전쟁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은 이제 동맹국들이 병력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는 유럽은 일체 지금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만 이제 영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군 발진 기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스페인은 이제 본인 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 기지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탈리아랑 프랑스는 지금 영국에서 중동으로 날아오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공을 지나면 이제 직선으로 이란까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의 영공 통과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지중해 입구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한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이란까지 오는데 이렇게 돌아서 오면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들이 훨씬 더 피로도가 높아지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유럽 동맹이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도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대테러 국장이었던 조 켄트가 사임하면서 공개했던 사임의 이유였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익은 아닌데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 지금 쓸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마가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사임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군의 핵심 수뇌부들이 해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임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의 이제 분열의 한 양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트럼프 탄핵안이 드디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가장 미국의 그동안 협조적이었던 동맹국 한국과 일본도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 미국이 20세기 이후에 진행했던 전쟁들 중에 동맹국들에게 이처럼 철저하게 외면받은 전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외면받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의 반발도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이번 전쟁이 사실 과거에 미국이 수행했던 다른 전쟁에 비해서 좀 특징적인 몇 가지의 특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패권 질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패권과 패권의 위기 또 이 전쟁이 얼마나 그 동맹 내부에서조차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전쟁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신뢰도나 또는 국내에서의 신뢰도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요. 심지어 트럼프가
계속 말을 이제 바꾸면서 초토화하겠다고 했다가 뭐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했다가 초토화 시한을 다시 연장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의 말을 계속 바꾸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는 이 전쟁 정보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가족들과 측근들이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또는 선물 시장 같은 데에서 천문학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보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태여서 국내에서의 어떤 반감과 저항,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에 대한 기대와 위신의 추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그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미국의 군사력 신화가 이제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고 지상전을 해도 이라크와 아프간보다 훨씬 더 이란이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이제 강력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 전쟁을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의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력의 신화의 붕괴가 있고 또 달러 패권의 붕괴와 경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이 그동안 이제 원유 거래의 화폐를 통화를 이제 달러로 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과정에서 위안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어떤 석유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유가와 물가 폭등의 과정에서 미국 경제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 패권의 어떤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과정에서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간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전쟁에 따르는 비용, 전쟁의 피해를 지금 동맹국에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피해를 봤죠. 미군 기지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됐고 미군도 이제 희생이 됐기 때문에 미국도 피해를 봤지만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동맹국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피해도 사실은 그 동맹국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 거죠. 석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더 확장이 되면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같이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폭등 고통받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유가 상한제 해야 되고 심지어 공무원들은 강제로 지금 자동차 2부제를 해야 되는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나프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이 전쟁의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 중동 동맹국들 사이에 거리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정말 미국이 이대로 괜찮은 것이냐, 정말 미국이 이런 정책 계속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국제 규범에 대한 어떤 회의와 또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납치가 돼도 또 이란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침공을 해도 국제기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그동안 뭐 많은 나라들에게 제재를 했지만 미국이 안보리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니까 안보리의 강제 조치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이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이 껍질을 다 벗겨내고 보니 미국과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작 미국과 강대국이 문제를 일으키니 그 국제기구가 어떠한 통제력도 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이 국제기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불신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안의 국제기구는 도대체 뭐냐? 대안의 국제질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이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구와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캐나다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근데 이제 막상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압박 같은 것에 직면하고 보니
이제 그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하게 적용이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지향도 더 뚜렷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보이지 않게 이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GPS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지금 공식적인 지원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뭐 그 무인기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협조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미국의 어떤 패권이 또 역사의 뒤안 황혼으로 저물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에 이제 뭐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몸집을 더욱더 크게 늘려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중부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에서 자체의 어떤 새로운 관계 맺기도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미국과의 정책이 어떠하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도 이번 전쟁 이후에 또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기 같은 것들이 시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은 기존의 국제기구,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러면 새로운 그 국제 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두의 공통된 지향은 어쨌든 주권이 보장되고 평화가 존중되고 또 각국이 함께 이제 호혜적으로 번영하는 이러한 방향성 하에 이제 국제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선 제가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제 여론조사 기구에서 매년 미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 이제 매년 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2000년에 58%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77%로 오르죠. 여기에 중간에 이제 꺾인 시점이 트럼프 정부가 집권할 때입니다. 5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근데 경향적으로는 이제 쭉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58%, 2000년에서 대략 한 2002년까지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때입니다. 남북관계가 이제 막 풀리던 시점. 근데 미국이 북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개선해야 되는데 미국은 북을 막 압박하니까 이때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감도가 다시 올라가고 트럼프 정부 집권 때 떨어졌다가 바이든 집권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2023년에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7%인데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니까. 근데 한국이 79%까지 올라간다. 2023년이 거의 최대치예요. 그러다가 2025년 작년에는 61%로 떨어집니다.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죠. 그러니까 79%까지 쭉 올라갔다가 이제 61%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 시기에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떠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50%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10%대까지 떨어진 나라도 있어요. 근데 유럽의 국가들 중에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호감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게 지금 이제 뭐 경제력 기준으로 좀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저 통계에는 없고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이제 계속 러시아하고 갈등을 빚으니까 폴란드가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데
그 폴란드조차도 작년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5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전히 60%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미 호감도는 그 정도 수준이다, 지금. 유럽이 거의 30%, 10%대까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해군 파병에 대한 찬반 현황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이제 압도적이죠. 60% 정도 되고 찬성이 34% 정도 됩니다. 근데 찬성의 이유와 반대의 이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찬성의 이유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미 신뢰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파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이유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잘 보여야 되니까 파병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는 국제 분쟁이 연루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맹의 어떤 지금 갈등을 굉장히 극명하게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픽으로는 첨부가 안 됐는데, 파병 찬성률을 쭉 연령대별로 비교를 했는데,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병을 하면 20대의 병력이 가게 되죠. 근데도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만약에 파병 결정을 정부가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파병 결정에는 반대하는데 정부의 결정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 대한 신뢰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비판하는데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가 파병 결정을 하면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무려 65%가. 다음 여론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한미 투자 합의가 끝난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글자를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의 결과가 미국에게 더 유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 어디에 유리할 거냐? 미국에게 더 유리하다는 게 72%입니다. 양국에게 엇비슷하다는 게 12%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미국에게 유리하다라고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거는 한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이 클 거다라고 하는 게 58%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26%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죠. 그러니까 한미 투자 합의는 압도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고 그 결과도 미국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한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정부의 협상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의 결과는 미국에게 유리하고 합의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다.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 협상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전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27%고 그 다음에 잘 대응을 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41%입니다. 즉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게 한 68%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절대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고 우리나라에게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협상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사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진보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4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26%인데 내가 진보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협상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게 평균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는데 일부 미진하다. 이건 약간 떨어지는 거죠. 요 두 개를 합치면 84%나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에서는, 내가 진보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협상이 미국에게 유리하고 한국 경제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잘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 정부가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파병 결정을 했어. 그럼 파병 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부는 믿어줄게. 그리고 한미 투자 합의는 이 결과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정부는 믿어줄게 라고 하는 지금 의식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실제 추진되는 정책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 추진되는 정책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 확실한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하고 기대감 사이에 괴리가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괴리를 저희가 경계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이 정말로 우리의 안전판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주둔국들의 운명이 우리 주한미군 기지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이 있다. 그러면 미군 기지가 제일 타격 거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계속 지금 한국에게 대중국 압박에 동참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도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런 기조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자체가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는 제대로 통보도 안 하고 서해로 막 훈련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사드도 이미 이제 반출이 됐습니다. 중동으로. 최근에는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F-16이 중동으로 지금 전개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미 한반도 영내를 벗어나서 미국의 어떤 전쟁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갈등이 있으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동맹 청구서를 어마어마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관세 투자 문제로 한번 청구서를 보내서 우리가 엄청난 투자금을 털렸는데, 지금 계속 그 중동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방위비 분담 수준을 넘어서서 전쟁 부담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평택 기지도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쟁 분담금 같은 것들을 사실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전쟁이 사실 종식이 되려면 이란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란의 재건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걸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해서 보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동맹국을 털어서 보장을 해주든가, 어쨌든 재건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예전에 아프간 재건을 명분으로 우리가 파병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파병이 계속 연장돼 있죠. 그러니까 재건 비용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재건을 위해서 파병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이 원했던 건 GDP 5%까지였죠. 앞으로 올려야 될 돈이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이거 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들에서 미군을 빼서 협조적인 국가로 보내겠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협박인 거죠. 너네가 돈 안 내면 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막 철수 때문에 막 무서워요. 뭐 미군 철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동맹 청구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정책에 저는 이제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정부의 정책이 과연 주권과 평화, 국익을 위해서 정말 충실히 작동하고 있느냐. 작년 대미 투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다. 6천억 달러라고 하는 규모가 사실 한국 경제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한국 경제에 투자를 하면 무려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인데요. 이거 두고 핵잠수함 하나를 지금 선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죠. 그리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기조 여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논란이 됐던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 미국의 그 틀 안에서 대북정책 펼쳐라. 그리고 최근에 북한인권법 공동 발의까지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은 바늘구멍을 뚫는 정책이 아니라 장벽을 계속 쌓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중동, 서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필리핀처럼 이 지금 아시아의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하고 다 개별 협상했는데 한국은 지금 독자 협상의 효국적인 상태이죠. 미국의 어떤 이 규제선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현대화로 포장된 군비 증강, 대중국 압박, 한미일 동맹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외교부가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정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나아진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취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른바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이 제한선에서는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이번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 완전히 올인하는 이 정책, 뭐 이경렬 전 외교관도 그렇고 또 김준영 의원도 뭐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 예스라고 얘기하는 이 굴종 외교는 이제는 좀 벗어 던질 때가 됐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 굴종 외교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지금 미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계속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 투자금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안보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미국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레토릭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어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오랜 수건이고 또 전시작전권 환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현재의 환수 방법, 즉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의 환수는 굉장히 문제를 계속 이어갈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 안에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지금 끌려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전작권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전쟁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의 군사 전략이 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작전 계획은 미국의 작전 계획을 그대로 지금 한미 계획으로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쟁 계획 실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사 정책이라면 전작권을 환수해 봐야 일본처럼, 일본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은 물론 지금 자위대가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한국처럼 주일미군이 자위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위대는 그냥 일본 총리가 지휘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 정책은 철저하게 미국의 하위 군사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군사 정책에서 어떤 자주적인 군사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그것이 진정한 어떤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중국 억지 위주로 동맹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우호 협력 국가여야 하기 때문에 그 대중국 억지 위주로 변화하는 동맹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북 정책 역시도 자주성의 확보 또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 침공에서도 그렇고 공격 초기에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해 온 거죠. 이란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둘 다 가장 최고 지도자를 어쨌든 제거하는 거죠. 나라 밖으로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생명을 없애든지. 이것이 참수작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참수작전이 한미 전쟁 계획의 핵심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한미 전쟁 계획도 선제 공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군사작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라가는 이 국방정책이 자주국방이 아니듯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따라가는 페이스메이커도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진정한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때 적대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해결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헌법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3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은 우리의 헌법상 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요. 국제법으로도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동등한 정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 헌법을 잘 해석해서 3조를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보자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북의 실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 헌법 3조를 지금처럼 내버려 두고서는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하든가 아니면 이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토 규정을 새로 만들고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던가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이 지속적인 전쟁 구조라고 하는 것이 계속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저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 관세, 투자, 비관세, 안보 영역을 다 묶어서 동맹국에게 청구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은 관세와 투자, 안보 영역에서 미국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미국 관료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이다. 미국의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투자 안보 관세 합의 자체가 미국의 경제 악화, 군사적인 위기를 동맹국의 자원을 자신의 것처럼 끌어들여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맺은 합의를 사실은 전면적으로 파기하라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 파기가 어렵다면 최대한 그 이해를 늦추고 다시 협상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비관세 영역, 특히 이 비관세 영역에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온라인 디지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된 검역 주권 문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안전 또
온라인 디지털 주권이 이 비관세 영역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될 텐데 지금 진행되는 비관세 영역에서는 적어도 주권과 민생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와 또 이 협상의 당사자들 사실 문제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위성락 안보실장도 여러 차례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체도 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도 이제 여론 추이를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껍질을 다 까서 들어가 보면 그럼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미국 정부가 과연 동맹에게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 협상을 다 무효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위기고 미국의 군사 부담은 계속 있기 때문에 동맹국의 군사력, 동맹국의 경제력을 자신이 활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미국의 어떤 정권이 와도 저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트럼프 정부의 존재와 상관없이 미국의 정책이 우리의 주권, 평화와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그것에 해를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에 놓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초까지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전체 한국의 모든 시민사회와 또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사실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정권을 바꿨고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주권과 평화를 위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힘도 결국은 이제 주권자들의 힘에서 나올 것이고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견인하는 힘 역시도 우리 주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각축을 펼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의 질문. 정말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의 기본 축이냐 아니면 외부의 위험을 연루시키고 있는 어떤 요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진지하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6.15 남측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미 동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금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동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기도 했고 소극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서 이것이 한반도에도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동맹도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주권이 지켜지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전쟁 기지 1년에 300회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훈련 그리고 이 전쟁 훈련이 중동에서 그대로 지금 시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담을 계속 동맹국에 전가하고 있는 지금의 전쟁 동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시민사회,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많은 지금 동료 활동가들과 또 시민들 함께 힘을 모아서 저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